오늘은 한의학 전통 문헌 속에 나타난 윤리과 의료 윤리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의학 전통 문헌에서 의료 윤리에 관련된 표현으로는 대표적으로 의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오늘날 의료 윤리의 개념에 부합하는 용어로서 당나라 손사막 선생이 처음으로 표현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먼저 청나라 시대에 온병학을 창시하고 감염병을 비롯한 전염병을 치료했었던 섭천사 선생의 인종시 유언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는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이다. 반드시 먼저 선천적으로 영민하고 깨달음이 민첩한 자질을 가지고 많은 책을 읽고 공부한 이후에나 의술을 가히 할 수 있으니 하고 세상을 구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사람을 죽이지 않는 자가 드물 거라고 했고, 이 때문에 한의학적 치료인 약물은 사람을 상해할 수 있는 칼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섭천사 선생은 자신이 죽더라도 자기 자손들은 함부로 를 쉽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이와 같이 섭천 선생이 얘기하는 한의학은 그 의료 지식과 기술에 있어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사람에게 해악을 끼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너무 쉽게 의술을 공부하고 사용하려는 이 자식들의 마음에 경계를 남긴 유언을 남긴 것이죠. 이처럼 한의학에 있어서 한의학 문헌에 있어서 의료인의 어떤 윤리적인 덕목에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한 논문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처음으로 찾아볼 수 있는 논문은 1992년에 윤창열과 김용진께서 한의학 문헌에 나타난 의학 윤리에 대한 내용들을 조사해서 문헌적으로 고찰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고찰한 결과를 요약을 해보면 그게 5가지로 내용들이 드러난다는 점인데요. 의사는 의료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데 충실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의학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의료행위라고 하는 것이 성실함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보면 손과 발이 부지런해야 된다라는 측면이죠. 그리고 의사로서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이익을 탐하거나 또한 그런 이유로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자를 자신의 부모, 형제와 같이 생각하라고 하는 지점은 환자를 차별하거나 차별하지 않기를 당부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겸손하고 또 동료 의료인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꼭 강조합니다. 이 5가지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해 보면 앞선 시간에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나오는 내용이나 근현대 시대에 들어 서구 사회의 의료윤리 지침에서 언급하는 내용들과 상당 부분 부합하는 내용들이 존재하죠. 이처럼 한의학조차도 과거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의료인에 대한 그 자체의 자질, 또한 인성, 또한 성실함을 기반으로 해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데 집중하고 또 그것을 존중한다라는 측면들을 똑같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연구 조사 논문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2017년 하온기 학자 이외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공동 연구한 논문을 보면 한의사 윤리에 대한 한의 철학적 연구라는 제목으로 또 마찬가지로 역대 한의 문헌에 드러나 있는 의료 윤리적인 특성들을 찾아서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각각 해당 내용들을 상수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의료 기술 측면입니다. 직업 윤리로서 의학에 정통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함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의료라고 하는 직업 전문성을 유지하고 또 제대로 치료하고자 한다면 의학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점이죠. 그와 관련해서 한의학에서 쓰는 주된 의료 기술들이 약물이 많았기 때문에 특히 약물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 기술을 전제로 하는 학습들을 강조하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약재들이 기본적으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물성 약재라면 그러한 사용을 가급적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도 생명 윤리적인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고 또한 약재의 희귀성 요즘으로 보면 정의에 의해서 정의 원칙에 의한 자원 분배처럼 희귀 약재를 자랑하는 것들과 같이 자신만이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자랑하는 것을 금지하고 또 약재가 약재의 종류에 따라 가짜나 아니면 허위 약재들이 많은 만큼 진짜 약재 또한 약재를 쓰는 데 있어서 깨끗한 물을 사용해서 다린다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의료에 있어서의 올바른 사용법들을 또 강조하고 있죠. 나아가서 자신만이 가지고 있다는 의료 기술로서 자랑하거나 또 합리적인 수준을 넘은 이제 과잉 진료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을 것을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환자에게 있는 사실보다 과장하거나 축소해서 설명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죠. 과거에 한의학을 기반으로 하는 의료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의료인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의료인들도 이러한 역할들을 떠올려 보면 과거나 현재나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겠죠. 의료인의 마음가짐 측면으로서도 강조하고 있는데요. 과도한 이익이나 또한 명예를 추구하는 것들을 금지함으로써 의료인의 청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통 사회에서 의술을 인술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런 측면과 관련된 개념이 바로 환자를 아끼는 마음이라는 뜻이 의술은 인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환자를 아끼는 어진 마음을 가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환자에 대한 차별 금지를 강조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환자의 빈부, 부유함과 가난함 또는 나이가 많고 어림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한의사들이나 의료인들이 가끔 환자에게 말을 낮추거나 존대하지 않는 일들이 생기죠.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너무 무시하는 측면도 무시한 언사도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가끔 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가까움냐 가깝지 않냐를 기준으로 치료하거나 또 자신과 관련된 인종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차별하는 것들을 하지 않을 것을 강조합니다. 나가서 동료 의료인에 대해서 동업자 정신 동업자라는 말을 쓰면 좀 느낌이 그렇지만 동료 의료인을 존중해주고 또 협업한다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특히나 동료 간의 경쟁이나 질투를
하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자신만의 의술이 옳다고 하면서 남을 업신여기는 마음도 갖지 않도록 당부하는데, 자만이나 맹신, 우리가 의학을 공부하다 보면 의학적 전문성이 높아지고 또 자신의 지적 수준이 높은 만큼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존심과 자만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런 마음가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고전 문헌에 나타나 있는 의사의 윤리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요약해서 소개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내용들을 개별적으로 시대별 대표적 문헌을 통해서 한번 다시 그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한의학 문헌에 나타나는 최초의 의료 윤리적인 표현은 의덕이라고 얘기했고, 사실 이 의덕은 당나라 시대에서 비롯된 용어거든요. 그렇다면 한의학의 문헌이 완성되고 집대성되었던 황제내경 시대에는 이와 같은 개념들이 전혀 없었을까요? 황제내경의 문헌 안에서 의료 윤리와 직접적인 맥락의 개념들을 찾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황제내경에서 크게 두 개의 편에서 보면 의료적 과실을 야기하는 의료인의 모습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의료인이 어떠한 관점으로 질병을 치료하고 의료를 행위해야 되는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황제내경의 소오과론을 찾아보면 질병을 진찰할 때에 환자의 사회적 지위나 또 환자가 최근에 재산과 같은 큰 사건을 겪은 일이 없는지를 확인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환자의 질병에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부분만을 관찰하다 보면 그 질병을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할 수 없는 일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훌륭한 의사는 오히려 이러한 질병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어떤 사기의 문제, 또 몸의 병리적 상황뿐만 아니라 그 환자가 이런 문제를 겪기 이전에 당했던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의 문제점들을 같이 파악할 것을 강조하고, 그럴 때 의료 과실이 적어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을 관찰하고자 할 때 반드시 식습관, 주거 상태, 또한 과도한 정서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 변화들을 찾는 것이 우리 인체에 있어서의 그 정상적인 생리 또는 병리적 상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점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러한 점을 함께 고려하지 못할 때 오히려 우둔한 의사라고, 멍청한 의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의료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 환자만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환자의 주변 상황을 함께 파악하고 그걸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들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러한 점이 한의학 문헌 안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옛날의 의료 행위로 보면 맥을 잘 짚거나 특정한 치료 기술을 잘 공부해서 발휘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의사라고, 훌륭한 의사라고 생각했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과실들이 결국은 이와 같이 환자의 어떤 심리적인 상황들이라든지 환자의 일상생활, 주거 환경 등의 변화 등을 함께 고려하지 못할 때 드러난다는 점을 소오가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처럼 지위 재산의 급격한 변화나 뜻의 좌절 등에 의해서도 질병이 야기될 수 있고 또 질병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고려하면서 치료할 때 비로소 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다는 점, 또 그것이 그렇게 해야 그것이
의료 과실이 아니라는 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단순한 진료의 방법에만 집중하지 말고 환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 특히 마음의 상태들을 함께 그 몸의 상태와 비교해서 파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의학이 그 정체관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 몸의 질병 기능과 그리고 그런 기능들이 질병 상태로 가는 과정들을 파악하는 개념들을 여러분들도 이해하고 있다면 이러한 것들은 어쩌보면 당연해 보이는 거죠. 황전내경의 또 다른 편인 징사실론 편에서도 마찬가지로 네 가지의 실수들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의학적 지식의 부족함들이겠죠. 음양 역종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자연의 법칙을 파악한 하나의 관점이 음양론이라고 얘기한다면 몸의 질병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의 자연의 법칙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라는 점, 그러니까 학습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점하고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러한 내용은 두 번째에서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미흡한 상태에서 의료 행위를 하고 또 의료인인 것을 자부심 있게 한다라는 것들은 결국은 가짜 의사 노릇을 한다라는 점으로서 이러한 의료인의 과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앞에서 나와 있는 소호가론처럼 환자의 주거 문화, 또한 일상의 음식, 또한 그 사람이 처한 사회적인 신분, 또 재산의 변화 등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치료하는 것도 결국은 질병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고 실수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나가서 질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의 그 과정들을 병의 시작, 염려되는 일의 유무, 음식의 절제, 무리한 생활, 중독의 유무 등을 묻지 않고 단순히 몸의 상태를 맥진이나 단순 진단만 가지고 찾으려고 하는 것도 결국은 질병을 제대로 파악하고 치료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의료라고 하는 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데 있어서 환자의 몸에 있는 질병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환자의 삶에 대해서 또 환자의 전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피지 않으면 의료 행위에 있어서 많은 과실이 따른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이 직접적인 의료 윤리적인 이야기를 제시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 의사의 덕목이 어느 범위까지 확장돼야 제대로 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지를 말하는 것이겠죠.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와 같은 점이 결국 후대 의가들에 의해서 다시 한번 강조되는데 그것이 수당 시기에 손사막 선생이 비급 청군 요방을 통해서 론 대의정성이라는 편을 저작을 하게 됩니다. 이 론 대의정성이 한의 문헌에서는 최초의 의료 윤리를 기록한 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안에서 의덕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이죠. 이 론 대의정성의 편을 하나하나 설명하기 앞서 그 내용을 몇 가지 핵심 주제어로 요약을 해보면 크게 7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의료인이 되고자 하는 자의 학습,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합니다. 결국 실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의료를 하는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역시 윤리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환자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 행위를 하라는 의미인데
이를 위해서는 의료인이 환자에 대한 자비, 측은지심 또는 고통을 구원하려는 노력을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러한 개념은 동양의 고대 사상, 특히 종교적인 측면에서 불교, 유교 등등의 영향을 받은 하나의 인간적 도덕심이죠. 이런 인간적 도덕심을 환자 중심의 의료로 행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마음가짐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생명 존중인데요. 환자를 포함한 모든 생명을 존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약재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 것을 강조하는데요. 사실 한의학의 영역 안에서는 식물을 포함한 많은 동물성 약재들이 활용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질병을 치료하는데 또 다른 생명을 불가피하게 사용할 때 그것을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고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또한 의료인의 마음가짐으로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만큼 마음을 가다듬고 또 생각하고 모든 사물을 자세히 살피는 현대로 보면 몰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비교로 보면 의료인이 산만한 생각으로 의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충대충 의료를 하지 말고 정말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오롯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정신을 집중하고 몰입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의미인데 이와 같은 마음가짐을 하기 위해서 항상 양심이라는 말로 마음을 갈고 닦는 노력들, 그러니까 몸을 수양하고 마음을 다듬는 수양들을 강조하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의학입문과 같은 책이나 여러 의서들을 보면 의료인의 마음가짐을 갖추기 위한 다양한 수용법들을 설명하면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의학입문에 여러분 처음에 의학입문에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 이러한 마음가짐과 관련한 편을 아마 원전 시간에 배웠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좀 절제와 수양이라는 측면에서 의료인이 쉽게 사회성 속에서 유명해지고 또 부를 축적할 수 있다 보면 아무래도 오락 또는 명성 이러한 것들에 쉽게 노출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사회적으로 유명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오히려 자기 자신을 뽐내는 모습들을 가진다면 그러한 의료인을 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의 덕을 쌓는데 힘을 다하라는 표현으로 절제와 수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음덕 겸양이라고 하는 만큼 뽐내지 않고 은연중에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려 노력을 하라고 하죠. 기독교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처럼 그런 어떤 선한 행동들이 은연중에 실천되도록 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더 그 올바르다라는 의미와 부합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서방 선생은 유불선의 통합 정신을 강조하는데요. 여기서 유불선은 유교, 불교, 그 다음에 도가적인 선 사상을 통합하기를 강조하는데 어찌 보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당연해 보이는 표현이지만 사실 당시만 해도 현대처럼 종교 간의 갈등 또한 사상들 간의 어떤 가치 차이로 인한 정치적 어떤 갈등과 정쟁이 심했던 시대가 또 이 시대이겠죠. 우리가 한 사례를 보면 조선시대만 해도 유교를 숭상하면서 불교를 억압하는 그러면서 많은 불교에 관련된 억압과 탄압들이 그 당시 시대를
있었던 사건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렇듯 수당 시기를 거치는 많은 동양의 고대 사회에서도 유교, 불교 또는 도가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정치적으로 타협하지 못하면서 갈등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료인은 이러한 정치적 아니면 사상적 갈등을 어떤 한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이들 모두를 통합하고 수용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유불선의 통합 정신을 강조하는 것이죠. 당연해 보이는 듯하지만 매우 당시엔 어려웠던 상황들인데 이를 오늘날로 비추어 보면 현대의학과 한의학 사이의 갈등과 모순, 그러니까 서로의 어떤 폄훼들은 향후 통합 의료, 또 협력 의료라는 측면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게 바람직한 거죠. 이와 같이 론 대정성에서도 당시에 서로 부정하고 갈등하던 어떤 정치적인 사상들 또는 종교들이 이 의료인 입장에서는 통합되어서 수용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론 대정성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와 같이 7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이 요약된 내용들을 현대의 의료 윤리에서 가르쳤던 내용과 비교해 보면 일정 부분에서는 상당히 유사한 개념들이 존재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저는 결론적으로 미리 얘기하자면 전통적인 한의학에 있어서의 의료 윤리관도 서구 사회에서 과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졌던 내용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의료 윤리는 생명윤리 입장에서 그것이 환자의 중심, 환자 중심의 자율성, 그 다음에 생명에 대한 존중을 위한 선행, 또 생명을 위에 빠뜨리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악행 금지, 또한 의료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하고 또한 환자의 생명을 구한다는 측면에 이러한 여러 가지의 생명윤리적 가치관과 부합하는 만큼 우리도 그러한 가치관을 한의학 전통 윤리관과 윤리관에 기반을 두고 재해석해서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러한 손사막의 론 대정성에 나와 있는 내용을 원문 그대로 번역된 것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먼저 이 대정성의 가장 핵심되는 문장이 바로 이 글귀인데요. 사실 이거를 저는 북경에 있는 중의과학연구원을 방문했을 때 그 입구에서 이 문장을 보고 중의학의 과학과 객관화를 추구하는 연구기관이 중의학의 의료 윤리의 근간이 되는 론 대정성을 입구에서 저렇게 써놨다는 것에 크게 감명이 돼서 이렇게 사진 촬영해서 여기다가 보여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그 당시에 중국 친구학을 크게 재정립하고 친구학의 어떠한 근간을 만들고 있는 왕릉상 교수를 찾아가 여러가지 중의학, 한의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그와 함께 그분과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론 대정성을 소개합니다. 여기 있는 론 대정성을 한글로 번역을 해드렸는데요. 이 한글 번역은 제가 원광대 한의과대학 원전학 교실에 엄돈면 교수님한테 개인적으로 부탁을 해서 론 대정성을 오늘날 우리가 알기 쉽게 번역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하나씩 소개하면서 론 대정성의 앞에서 얘기했던 요약문들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여기 첫 문장은 한의학의 일반적인 모습들을 그러니까 어떤 한의학의 진료에 있어서의 그렇다 원리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의학 지식에 정통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이런 문장을 앞에 써놓으면서 이제 그 뒤에 이어서 마음을 쓰는 것이 정미로운 사람만이 비로소 의도를 논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이 소심하다란 말까지는 아니지만 마음을 섬세하게 쓸 수 있는 자세로서 한의학을 공부하고 또한 한의학을 의료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마음을 세심하게 쓰는 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세심한 마음이 없이 대충대충 공부하고 대충대충 뭔가 기술을 연마하다 보면 결국은 오히려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는 공부함에 있어서 한의학의 학습함에 있어서 정말 열심히 그리고 꼼꼼하게 공부해야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 과정에 있어서 항상 자기 자신이 너무 섭부르게 의학 공부를 끝내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탐구하고 공부해 나가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학습 장려라고 앞서 말했던 그런 부분들을 표현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다음으로는 환자에 대한 어떤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대의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이 앞선 시간에 제가 설명했었던 소위 중의 대의라는 표현하고도 맥락이 닿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큰 의사가 환자의 질병을 치료할 때 반드시 자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자신의 의지와 뜻을 안정시키고 또 욕심을 없애고 과욕을 없앤 뒤에 환자에 대한 자비롭고 측은한 마음을 기반으로 해서 환자의 고통을 구제하기를 원하는 차원에서 의료행위를 하기를 강조합니다. 의료인에 있어서의 환자 중심이라고 하는 표현은 결국 자기 의사 중심이 아닌 환자를 중심으로 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이러기에 동양의 사상에서 불교의 자비, 유교의 측은지심과 같은 것들은 의료 행위를 하는 의료인한테 가장 핵심 가치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마음으로써 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거죠. 이 내용들을 하나씩 설명하면 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부귀 귀천을 불문하고 모두 친한 사람처럼 여기고 다가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자기 희생도 필요한 것입니다. 의료인 자신의 이익과 또 의료인 자신의 존망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음에도 결국은 의사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아끼는 것보다 환자의 생명을 아끼는 것에 더 중요한 가치를 두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의료 행위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환자가 존재한다면 공간과 시간을 불문하고 제공하는 것이죠. 아마 이러한 내용들을 뒷부분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응급의학이나 위급한 환자에 대한 구호의 의무가 같이 떠오르지 않나요? 사실 한의사로서의 의료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정해진 시간에 한의원을 열고 그 한의원에 방문하는 환자를 치료하는 입장에 주 업무들이 많이 존재한다면 과거에 쓰여진 우리 전통 한의사들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뿐만 아니라 공간과 시간을 불문하고 존재하는 많은 사람의 고통과 괴로움을 해소해주기 위한 의료적 행위를, 그러니까 사회적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세상에서 큰 의사가 된다고 얘기를 했고, 이와 같은 마음가짐과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세상에 큰 도적이 될 거라고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생명 존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다른 생명으로서 위급한 상황을 모면한 일이 많았다라는 얘기인데, 이는 한의학
개의 약물적 치료들에 있어서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한 생명을 구할 때 다른 생명을 활용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가축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고대 사회에 삶이 힘들었을 때는 어떤 타인을 희생하면서 또 다른 누군가를 구하는 일들도 존재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러한 측면까지를 고려해서 이 내용을 읽어봐야 되는데요. 선사와 선생은 산 것을 죽여 생명을 구한다면 오히려 삶에 멀어지기가 더욱 유연해지기 때문에 자신부터라도 산 것을 약으로 쓰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례를 들어서는 비록 곤충도 죽은 것은 쓸 수 있지만 산 것은 쓰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심지어 당시에 계란과 같은 것은 죽은 것이 아닌 혼돈이 아직 분화되어서 언젠간 생명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쓰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이만큼 우리가 말하는 자연법에서 생명 존중관이 이 동양 사상에도 깃들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뭐 현대 윤리, 의료 윤리에서 보면 낙태 문제나 그 다음에 출산 전 임신 상태나 또한 임신이 되어가는 수정란의 모습들을 생명으로 볼 건가 말 건가에 대한 한의학적 가치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물론 현대 사회에 어떤 시대적인 정신을 반영한 생명관들을 고려해야 되지만 또 그래서 결국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이중충성의 상황에 우리도 놓여지게 되는데 이런 이중충성의 상황을 고려하는 것 자체도 한의학의 생명윤리에 있어서 지속적인 발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특히나 한의학에 있어서 많은 동물성 약재들이 그동안 쓰여져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전 세계 동물 보호, 특히 자연 보호적인 생명 보호 입장에서 희귀 동물들에 대한 보호들을 염두에 둔 동물성 약재들을 사용하는 게 금지가 되어 있거나 이런 내용들이 등장하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한의학에 있어서 이제 더 이상 쓰지 못하는 동물성 약재를 아쉬워할 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더욱 능동적으로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약물들의 개발들을 더욱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려면 결국 이런 생명 존중의 사상을 한의학에서도 우리가 더 뚜렷하게 인식해야 된다는 점이죠. 다음으로 나와 있는 거는 결국은 의료인의 마음가짐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더욱이서 여기서 보면 환자가 의료인이 볼 때 악취가 나고 더럽고 또한 의료인이나 일반 사람이 볼 때 싫어하는 그런 환자가 있다고 할 때 이들을 우리는 진료 거부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런 모습으로 외면해야 될까요? 예, 그러지 말라는 의미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진료 거부를 하면 안 된다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거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가 이런 좋고 나쁨의 그런 감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자신의 몸가짐을 마음가짐을 굳건히 하는 그러한 학습을 해야겠죠. 또 수양을 해야겠죠. 사실 우리는 감정에 아니면 주변 사건에 쉽게 감정이 흔들립니다. 어떨 때는 그러한 감정의 변화가 이성의 통제를 벗어나서 드러나기도 하죠. 그렇게 된다면 본의 아닌 여러 가지의 불미스러운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감정적인 지나침 그 다음에 현상들을 누르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끊임없이 자기 성찰과 자기 개발 노력을 통해서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모습들을 가져야겠죠.
아마 그러한 내용들을 이 문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생명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너무 뽐내거나 또한 명예를 추구하는 모습도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차원에서 자기 수양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의료인은 경제적으로나 또는 사회적으로 부와 명예를 얻어갈 수 있는 쉬운 직업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 이러한 유혹 또 그런 이익과 부와 명예에 관심이 쏠릴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의 마음가짐을 가급적 억제하려고 노력을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서 잠시라도 떨어있지 못하는데 의사가 편안하게 기뻐하고 즐기며 오만하고 울줄거리면 이것은 인간이나 귀신이나 모두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다. 뛰어난 의사는 절대 하지 않는 일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사가 되는 방법은 말을 많이 하거나 조롱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거나 시끄럽게 떠들거나 길에서 시비를 따지거나 사람의 됨됨이를 말하거나 명성을 빛내기를 자랑하거나 다른 의사를 헛되서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자신의 미덕을 자랑하거나 하는 모습들을 하지 않도록, 이 과정에서 보면 결국은 동료 의식의 공동체, 그러니까 동료 의료인에 대한 존중과 또 협력들을 강조하는 내용이겠죠. 자기 스스로만 잘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닌 겸손하고 또 동료 의료인을 존중해주는 마음가짐, 그런 이야기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음덕 겸양이라고 하는 표현, 앞에서 나왔듯 치료함에 있어서 자신의 행위들이 자랑하거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너무 추구하지 말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서 환자를 구원하는 마음으로 몰래 도를 행하고 또한 그를 통해서 복을 자기가 받는다, 그러한 어떤 만족감으로서 의료 행위를 하라고 되어 있죠. 또 이 과정에서 부귀한 사람한테 중개한 약을 처방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가진 귀한 약들을 돈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치료하는 식으로만 하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의료적 행위들을 뽐내는 것들을 경계하는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손사막의 대의정성에서는 앞서 말했던 8가지 범위에서의 7가지 범위였죠. 학습을 장려하는 취지의 글, 환자 중심의 의료 행위, 또 생명 존중을 근거로 하는 의료 행위, 약제 선택, 또한
마음가짐, 절제하는 마음, 또 음덕 겸양의 마음, 이러한 부분들을 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당 시대에 손사막의 대의정성 이후에 중국의 시대적인 많은 문헌들은 이와 같은 틀을 통해서 의료인의 어떤 윤리적인 측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사회 속, 특히 조선시대 이후에 조선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토대로 이러한 전통적인 윤리적인 개념들을 다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선시대에 세조가 썼던 의학론에 대한 소개를 할 건데요. 세조는 많은 문물과 의료 기술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의학론이라고 하는 글을 쓰는데요. 여기에는 그가 팔종지의라고 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사의 자세와 현대로 보면 윤리적인 강령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크게 8종의 의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심의, 식의, 약의, 혼의, 광의, 망의, 사의, 살의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를 각각 좀 긍정적인 측면의 역할과 부정적인 측면의 의료인의 역할로 나눠서 보면, 심의, 식의, 약의는 긍정적인 의료인의 모습으로 기술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혼의, 광의, 망의, 사의, 살의는 그 층차에 따라서 부정적 모습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긍정적인 의료인의 모습으로 심의라는 말이 쓰이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은 다양한 한의학이나 여러 콘텐츠에서 미디어에서 이 심의라고 하는 표현들을 간혹 볼 수가 있죠. 이러한 표현이 이 세조의학론에서 등장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중에 가장 극단적인 선한 의사와 악한 의사를 구분해 보면 심의와 사리로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얘기합니다. 그러면 심의는 어떠한 존재일까요? 병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또 병자가 뜻하고 원하는 바를 따라주는 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환자의 정신적 상태를 전제로 의료 행위를 해주는 의료인인 거죠. 가장 지극히 높은 수준의 의료인의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식의는 약물보다는 음식을 통해서 환자를 치료해주는 의사로서 현재로 표현해보면 양생이나 섭생을 통한 일상생활 관리를 전제로 의료 행위를 하는 의사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약의인데요. 약만 먹기를 권하는 의사라고는 되어 있지만 약을 그 환자의 상태에 맞춰서 적절하게 쓰는 의사인 거죠. 앞에서 소의, 중의, 대의라고 얘기했다면 아마 약의는 소의에 가까운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혼의가 써 있는데요. 이는 환자가 응급하고 위급한 상황에 함께 의료인도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의사를 말합니다.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결국은 자신에 대한 어떤 의료 행위가 의료 기술이 잘 훈련되어 있지 않아서 위급하거나 응급한 상황에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의사겠죠.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실수를 많이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광의입니다. 광의는 환자는 살피지 않고 약과 침을 함부로 쓰면서 조심성 없는 의사인데, 치료 기술은 나름 뛰어난데 환자의 상태를 질찰하고 살피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교과서에 있거나 책에 있는 내용만을 가지고 환자를 그냥 환자의 모습을 파악을 한 뒤에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이겠죠. 그만큼 환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어서 많은 실수가 부작용을 야기할 것입니다. 세 번째 망의인데, 이는 기본적으로 의학에 대한 지식이 없고 오히려 정치적인 의사라고 얘기하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쇼닥터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사실 환자를 통해서 진료를 하는 능력은 없고 의학 지식만 알고 있는 의사겠죠. 그런 점에서 실제적으로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의사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의인데요. 이는 배우지도 않은 의료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아마 면허증을 갖추지 못하고 의사를 흉내내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불법 면허가 없는 불법 의료 행위를 하는 의료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기꾼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은 잘난 척하는 의사라고 제가 썼는데요. 내용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총명하기는 하지만 세상의 이치를 잘 모르고 환자를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는 데다가 질병을 치료하고 오는 데만 고집을 피고 올바른 의리에는 합당하지 않는 짓을 하는 의사라고, 그리고 자신만이 옳고 남이 업신 여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의료 윤리에 있어서 언급하는 것들을 특히나 환자를 측은하는 마음이 없다, 환자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의미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은 영리하지만 세상의 이치를 알지 못하는 거고, 질병만 치료하고자 하는데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은 판단하지 않는 의사, 그리고 자신만 옳다고 생각하고 동료를 비롯한 남은 부정하는 의사라는 얘기죠. 이런 의사를 살의라고 하는 가장 안 좋은 단계의 의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오히려 사기꾼과 같거나, 그 다음에 옳고 그른지 실제 능력이 없는 망이거나 광의와 같은 이런 존재보다도 오히려 더 나쁜 모습이죠. 예. 오늘날 우리가 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다니는 어떻게 보면 영재의 수준의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의학 공부를 하지만 결국 마음가짐은 환자에 대한 마음이 없고 자신의 이익과 명예만을 추구하다 보면 이런 사리로 가는 길을 선택하게 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듯 세조는 당시 조선시대의 의료인들의 모습을 이런 8가지 종류의 의료인으로 분류해 본 것이죠. 당시 의료인들이 모두 동양의 전통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의료인이었다면 그들 안에서도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많은 의료인들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윤리적인 얘기들을 어떤 측면에서 볼 수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소개할 건데요. 어준의 동의보감은 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의 범위를 넘는 아주 다양한 사회 문화적인, 또 윤리적인, 도덕적인, 또 의료 지식과 기술적인 측면을 담고 있죠. 뭐 그러한 점에서 의료 윤리적인 측면의 내용만 몇 가지로 발췌했지만 이것이 다는 아닐 겁니다. 다만 동의보감의 어떤 가치관을 여기에는 4가지를 통해서
제시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동의보감은 기본적으로 의료인이 도의 근본을 두고 수양을 하도록 강조를 하는데요. 약간 동의보감은 조선시대에 유가적인 영향을 받은 유교적인 영향을 깊게 받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이 쓰여진 배경과 또 역할 안에는 도가적인 모습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 도가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더욱더 도를 근본에 두고 또 수양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또 이 수양은 심신을 수양한다는 측면에서 도가적 사유들이 많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손사막의론 대의정성에서 유불선의 통합을 강조했다고 한다면 동의보감에서도 사실 유교와 도교의 통합을 강조했다는 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객관적 이치를 근거로 올바른 치료를 하자라는 뜻입니다. 현대로 말하면 과학적 근거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근거가 뚜렷하지 않은 것을 의료 행위로 쓰지 말라는, 그리고 그 근거를 당시에 사리 판단해서 볼 때 객관적인 이치를 담고 있는가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물론 동의보감 안에도 많은 유심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측면 또는 샤머니즘적인 측면의 의료 행위들이 기술되어 있긴 해요. 다만 그것은 동의보감이 존재했던 조선시대의 시대적 정신 또는 많은 그러니까 사대부가 밑으로 존재했던 많은 민중들, 백성들의 어떤 지식과 삶의 수준에 맞춰서 의료 기술과 지식을 표현하고자 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지만, 근본적으로 동의보감은 당시에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 이치를 근거로 진료와 치료의 수단들을 정리한 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조선시대 당시의 편의성과 현실성을 강조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아울러 사회 문화의 특수성을 고려한 의술들이 작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측면은 특징들은 의료 윤리적인 의미를 소개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동의보감이 조선시대 당시의 가장 실용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의료 행위라고 하는 게 한의학에서도 실용적인 측면으로서 어떻게 접근할 건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얘기합니다. 21세기 시대는 21세기 시대의 시대 정신과 사회 문화를 근거로 해서 한의학을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는 거죠. 그런 생각 없이 동의보감 시대 아니면 황제내경 시대의 의료 기술과 그런 사회 문화적인 특성에만 묶여 있다면 오늘날 시대를 우리는 시대에 맞는 의료 행위를 하기는 어렵겠죠. 그러한 점들이 동의보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측면을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의종손익이라는 책을 통해서 의학의 어떤 의료 행위에 있어서의 과실, 또 그 과실을 염두에 두는 의료적인 어떤 윤리적인 모습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일단 의학의 올바른 치료 원칙을 제시하면서 의사의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는데, 여기서 의술은 인술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종손익에서는 환자와 주변 사람이 지켜야 될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또 치료 실패가 되는 10가지 조건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10가지 조건은 사실 앞에서 황제내경에서 나왔던 소오가론, 징사실론 등과도 관련돼 있고, 또 이후에 손사막 시대부터 당시 조선시대까지 내려왔던 다양한 내용들의 문제점들을 여기다 요약하고 있다는 점으로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환자가 의사의 주의를 잘 지키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재물을 귀중히 여기며 잘 진찰받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무당을 믿는다라는 의미, 그 다음에 근심하면서 사람을 원망하는 것, 또 병을 숨기고 치료받기를 꺼리는 것, 마찬가지로 사실이 아닌 거짓을 믿고 또 점을 치는 것, 이러한 기타 등등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환자가 치료에 실패하는 이야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이제 현대로 흘러서 와서 사실 허준선서라는 것도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는 이제 한의사 제도가 1952, 3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다시 부활하고 그 이후에 한의과대학 한의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이제 서울의 경희대 전신이었던 동양의학대학원 대학 등등에서 시작하면서 오늘날 12개 한의과대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이 만들어졌죠. 그 과정에서 경희대학교에서 정확한 시기는 이제 제가 아직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이 허준선서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이는 당시 한의과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이 졸업을 앞두거나 아니면 특정한 이제 의료인으로서의 절차를 밟아갈 때 마치 의과대학의 히포크라테스 선서처럼 한의과 대학생들이 할 수 있는 선서를 만들었다고 해요. 이 내용은 사실 그 이후로 전국의 한의과 대학의 학생들이 한의사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특정한 학년의 어떤 행사나 의례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죠. 여기 보면 결국은 히포크라테스 선서에서 나오는 얘기와 비슷한 의미들도 존재하고, 또한 우리 한의학 고전에서부터 존재했던 어떤 의료인의 한의사 상에 대한 모습들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이 현재 오늘날 우리 한의사가 되어가는 과정에 하나의 윤리적 선언이 아닌가 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소개하는 거고요.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낫죠. 다만 이 이상의 어떠한 구체적인 한의사의 의료 윤리적인 지침이나 내용들은 더 이렇게 발전되고 확장되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와 같은 선언을 통해서 한의사라고 하는 모습이 의료 지식과 기술 또는 윤리적으로 명예로운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얘기하겠죠. 여러분이 아직 한의사는 되진 않았지만 우리 한의사가 되면 이제 사단법인 한의사협회라고 하는 단체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마치 의사들은 의사협회가 있는 것처럼 한의사에게는 한의사협회가 있죠.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료인은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우리가 의료행위에 관련된 면허증을 받지만 그 면허증을 행사하고 그것을 계속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보건복지부와 직접 관리 감독하기보다는 사단법인 형태의 해당 의료기 전문 단체를 통해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의사는 한의사협회를 통해서 한의사의 양성, 교육 또는 보수교육, 관리 등을 함께 그 단체 안에서 하게 되죠. 그런 점에서 한의사 윤리 강령이라는 게 한의사협회 내에 존재했습니다. 이는 2004년에 제정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은 제정되었지만 그 뒤로 개정이 되거나 이를 발전시키는 쪽으로 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의사 윤리 강령이 2004년에 제정될 때 이와 같은 이야기로 한의사의 윤리적 모습을 선언하고 있죠.
우리는 인간의 귀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 증진하는 일을 연구 실천함을 의무로 하며 인류 사회에 대한 봉사를 생활의 기준으로 삼고 의료인으로서 긍지를 가진다. 이에 모든 한의사는 다음과 같은 의료 윤리를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모든 환자의 인격을 존중하며 평등 호혜의 봉사 정신을 발휘한다. 환자 존중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찾아볼 수 있겠죠. 하나, 우리는 모든 환자의 치료 또는 예방에 있어 부도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의료 행위에 있어서 정직, 사실은 뭐 이거를 생명윤리 사원칙으로 얘기하자면 선행 또는 악행 금지 이런 범주 안에 넣어 놓을 수 있을까요? 하나, 우리는 의료인의 품위를 훼손시키는 자기선전 및 광고를 하지 않는다. 고전에 나와 있는 한 의료인으로서 일종의 부와 명예를 따르지 않고 따르지 않는 모습들의 의미와 연관되어 있겠죠. 물론 현재 이거는 뭐 의료 윤리를 넘어서 많은 상업화되어 있는 모습에서 비판받는 내용이니까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 우리는 의료인 간에 의료인 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동료 의료인에 대한 거죠. 의도 고양과 새로운 지식 개발을 위해 서로 협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료인 간의 협력을 얘기하는 의미가 소개되어 있죠. 하나, 우리는 국가가 요구하는 보건 의료의 직무와 더불어 지역사회 발전에도 적극 참여한다. 의료의 사회적 역할, 또 공중보건의 역할을 언급하는 내용이겠죠. 물론 이 내용을 5가지를 요약을 해보면 의사협회 의료윤리 지침, 세계의사회가 만든 의료윤리 지침에 언급되어 있는 핵심적인 조항들을 나름 수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 이러한 내용들이 2004년에 제정되고 나서 현재까지 시대에 흘러오면서 현재 우리 시대 정신에 맞게 또 한의사의 역할에 맞게 좀 더 세분화되고 또 조금 더 구체화되는 내용들이 존재하면서 강령이 개정되고 발전했다면 어떨까 싶은 마음은 있는데요. 사실 한의사 윤리 강령이 여기서 끝나고 더 이상의 발전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2020년 기준으로 여러분들한테 의료 윤리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한의사의 한의 윤리 지침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조금 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대한한의사협회라고 하는 사단법인 단체를 통해서 한의과 대학을 졸업해서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한의사 면허자들이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활동들을 규정하는 모습들이 이 한의사협회 정관이라고 하거나 규정이라고 하는 곳에 담겨져 있죠. 이 정관 및 규정은 계속 개정판이 나오지만 일단 2017년 기준으로 나온 게 뭐 크게 현재까지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기에 소개하는데요. 여기에서 윤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의사 윤리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 등장하는가를 보면 정관의 구조, 징계 사유에 등장하고요. 한의사협회 내에는 윤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윤리위원회는 회원을 징계할 목적으로 윤리위원회 활동이 되고 있다는 게 조금 남다릅니다. 물론 윤리위원회가 잘못을 저지른 한의사들에 대한 징계를 하는 건 당연합니다. 다만 윤리위원회가 이런 징계를 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잣대라고 할 수 있는 윤리 지침이 어떤 식으로 규정되어 있는지를 설명해 보면, 일단 의료법에서 언급되어 있는 의료인의 품행 손상 행위를 했을 때 징계한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는 의료법에서 이런 행위를 했을 때는 징계를 의료법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중복적인 모습일 뿐이겠죠.
한편 정관 위배나 협회 내 질서 문란 행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의사협회 정관은 한의사협회의 이익과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모습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는 한의사의 의료 행위의 윤리적인 의미들이 언급되어 있는 정관은 아닌 거고, 또한 협회 내 질서라고 하는 부분도 이러한 어떤 의료 행위와 관련 거로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기 어렵죠. 세 번째, 한의사 윤리 위반 행위 및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의사 윤리를 위반한 행위가 무엇일까요? 이제 그것이 사실은 윤리 지침이 있으면 이 한의사 윤리 위반 행위를 무엇이냐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한의사 윤리라고 하는 내용에 관련된 문항들은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앞에 2004년에 만들어진 윤리 강령이 그 핵심인 것 뿐이죠. 그런 점에서 이 사망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네 가지로 세분화했는데요. 예. 한의사 품위 훼손자, 또 무면허 추종 행위자, 또 쇼닥터와 같은 모습들을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의사의 명예훼손, 보건의료 관련 법규의 위반 행위, 그리고 비도덕적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비도덕이라고 하는 거는 의료 행위 안에서의 비도덕인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비도덕인지에 따라서 규정하기가 어렵죠. 결국은 이 내용은 한의사의 윤리 지침 자체가 부재한 상황에서 한의사 윤리 위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매우 주관적인 판단에 맡겨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앞서서 제가 첫 시간을 통해서 의료 윤리의 의의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제가 2008년부터 한의사 단체나 활동 안에서 한의사 윤리 지침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는 글을 이제 민족의학 신문을 비롯한 언론, 한의 언론 자체에 올렸다고 이렇게 언급했었던 적이 있죠. 여러분이 오늘 이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언급했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는 그 신문 기사나 글들을 살펴보면서 다시 알겠지만, 여러분한테 제시한 전통적 한의학에 있어서의 의료 윤리에 대한 얘기들은 문헌 연구를 통해서 제시했지만, 다만 오늘날 한의사회 내부 안에는 이러한 전통적으로 언급됐던 내용들을 현대에 맞춰서 명문화하고 구체화하고 그걸 토대로 교육하고 또 면허 관리나 한의사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시하는 구체성은 좀 약합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구나라는 측면으로 오늘 수업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올해 걸쳐서 윤리와 관련한 이슈로 나온 뉴스가 있어서 마지막으로 소개해 볼까 해요. 한의신문에서 작년에 의료윤리 문항의 출제 비율이 전체 국가시험, 그러니까 의사 면허 시험에 약 0.26%에 불과하다, 우리나라가. 근데 비교해보면 미국에서는 의료인 면허 자격 시험에 약 15%가 의료윤리에 관한 거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언급되고 있는 거죠. 우리 오늘날 한의사 면허시험 또는 의사 면허시험에 포함되어 있는 교과 과목이 의료법규입니다. 예, 의료법규에서 일부 비도덕적인 행위, 의료법 법률에서 정한 의료 불법 면허 행위 등이 언급되어 있긴 합니다. 다만 이제 그 범위 안에서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실제 의료인으로서 윤리적인 측면의 어떤 내용들은 구분하기도 어렵고 또한 비율도 떨어진다는 것이 이렇게 문제의식화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은 이제 점차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논의가 확장되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몇 년의 시간을 한의대에서 보내고 면허시험을 볼 때는 지금보다는 더 많은 출제 비율에 있어서 의료 윤리와 관련된 문항과 평가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실제로 올 초에 진행되었던 한의사 국시에서
수험생들이 여러분 선배들이 예전에 비해서 한의사 국가 시험을 좀 어렵게 봤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그런 상황에도 무사히들 다들 통과해서 예년과 아니면 예년보다 나은 수준으로 한의사 면허를 다 취득을 했습니다. 다만 그런 내용 중에 어떤 수험생의 표현을 보니까 근래 들어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시험이 아닐까 싶다고 하면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양방 지식과 관련한 문항이 많아졌다. 또한 예방의학 등에서 생소한 개념들이 등장했더라. 그리고 여기에 이런 말이 있는 거죠. 의료윤리 과목 문제 전체 문제가 여러 번 심도 있게 출제되어 쉽게 풀지 못했다. 예. 의료윤리 과목의 문제가 여러 번 심도 있게 출제됐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들은 현재 단순히 의료윤리라고 하는 것을 이런 교양, 한의사를 교육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비록 전공 필수지만 교양과 같은 느낌으로 선택하든 안 하든 이라는 느낌으로 가르치는 교과목이 아니라 의료인이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넘어서야 되는 관문에 있어서 의료윤리에 대한 어떠한 가치관이나 지식 또 어떠한 그런 실천을 제대로 하는지를 관문에서 평가하겠다라는 것이 앞으로 강화된다라는 측면을 이야기하고 여러분도 이러한 측면들을 준비하셔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러한 기사를 소개합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전통 한의학 속에서 의료윤리가 어떤 식으로 존재했는지를 찾아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해보면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했던 세계의사회 또 한국의사회 또는 그보다 넓은 생명윤리의 어떤 영역에서 다루어졌던 주요 이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언어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런 어떤 동양의 전통성을 띠고 표현이나 표현 방식이 좀 다를 수도 있고 또한 전개 방식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 핵심적인 중요성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대동소이하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날 한의사 또 여러분이 교육받는 이런 한의학 교육 과정에서 의료윤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점점 인식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고요. 아마 여러분이 한의사가 됐을 때는 지금보다는 더 나은 한의사의 윤리 지침들이 형성되고 명문화되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을 포함한 이 제도권 모두에게 인식되는 날이 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여러분은 한의사의 의료 윤리에 대한 이러한 필요성을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고요. 오늘 소개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한의사만을 위한 의료 윤리가 아니라 의료인을 위한 의료 윤리를 내가 공부하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정리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